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상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또 예기치 못하게 며칠 전에 목이 잠기는 바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강의도 예전보다 좀 앞당겨 돼가지고, 다들 바쁘신 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맡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걸걸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톤이, 하이 톤이 안 나와요. 그래요. 제가 보면서 좀 소리를 좀 작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 문화 공간은 정말 잘 변화되고 또 자꾸 진보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 진병길 원장님이 계시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고 많은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또 그 속에 이렇게 인문학 공간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거 보면 이 경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다른 분들보다 이제 더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 어디 가도 이렇게 강의 다녀도 이마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진짜입니다. 할머니들. 아닙니다. 그 연령을 좀 다소 이제 좀 젊으신 분들도 이제 계시는 것 같고 연령대가 이게 낮 시간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경주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경주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또 다른 방증이 되리라 생각이 합니다. 저는 한문을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솔직히 한문은 돈하고 연계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일처럼 한문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경제 활동을 연의를 하는데 그 예로부터 학자들은 이거를 초월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주에 보면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경주의 수많은 문인들이 경주 태생의 경주 출신의 문인들이 수많은 문집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번역된 것도 있고 앞으로 번역 지금 진행 중인 활산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번역 과정 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계집은 지금 번역이 되어서 이제 원래 나올 거예요. 그 외에도 앞으로 한 100년 이상 번역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번역량이 많이 남아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경주 하면은 불교 문화, 신라 문화를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요. 신라 문화는 유족과 사적에 대한 유물론적 부분이 많다면은 이 고려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그 기록 문화, 한자로 기록된 이 기록 문화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연구하고 또 우리말로 번역하고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 4개의 주제를 잡았는데요. 경주의 유학 파트, 그 중에 그 회대 선생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경주를 유람한 기행문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금오산에 깃든 신라 문화였습니다. 신라 문화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안에 간간히 제가 녹여놨는데 우리가 이 금오산이라는 공간을 보면서 산에 자주 가시죠? 금오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세요? 도대체 금오산이 어디냐? 구미에 있는 금오산이냐? 남산이라고 부르는 산, 금오산 다 갔다 오셨죠? 자, 이 금오산은 지금도 존재하고 예전 신라 시대에도 존재했었고요. 그 이전 선사 시대에도 저 산은 존재했었을 겁니다. 그러한 이 금오산에 대한 공간 인식,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 금오산이라는 공간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라와 불교에 대한 문화를 많이 보고 접하셨고, 또 남산에 올라가면 목 없는 불상부터 해서 그죠? 이러한 문화들을 많이 접하게 되십니다. 제가 하나를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삼릉을 통해서 이렇게 금오산에 올라가면 상서남이라고 있죠. 상서남. 윗상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서남이 있었으면 또 다른 암자는 없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하선암이 상반대가 하잖아요. 하선암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선암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선암에 대한 발굴이나 또 보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차차 해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산의 산재에 있는 수많은 암자들, 불상, 사찰들, 그리고 그 가운데 개선사라는 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물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옛 기록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늘 자주 가고 접하는 금오산에 대한 공간 인식을 오늘 2시간에 걸쳐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빠듯할 수도 있고 좀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한 컷이 한 100장 정도 되거든요. 네. 혹시 여기 남산연구소 다니시는 분 계세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그 남산연구소 자원봉사자분들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일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산에 대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가운데 일부 더 추가를 해서 가져왔는데 금오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저 윗부분이 저 잘 아시는 저기 보시면은 오농 부분이에요. 상서장 쪽에서 저 밑에 아래 고위봉, 텀수골, 남산 저 내남 방향으로 이렇게 산이 길쭉하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세가 바로 금오산 남산입니다. 이 속에는 큰 2개의 봉우리가 있죠. 바로 금오봉 그리고 저 아래 고위봉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해설판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수많은 왕릉가 그리고 불교의 사찰, 암자, 불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글이 석재 윤행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경주 금오산에 대해서 남긴 글인데요. 첫 번째 단락이 오른쪽부터 가요. 금오산제 조선 계림 남육리 금이 경주부 신라 고도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 윤행임이라고 하는 이 석재 선생이 바라본 경주의 금오산에 대한 공간 인식입니다. 그 당시 금오산을 이 안동부에 있는 윤행임이 어떻게 바라보았냐면은 금오산은 계림, 천년 고도이고 그 옆에는 포석정이 있고 그리고 구성대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서출지가 있다. 그리고 봉황이 날아와서 논인 봉생암, 요즘 치면 바둑과이죠. 봉생암이 있고 그리고 그 북쪽에는 최치원 선생의 상서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위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알아서 찍어주세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을 더 붙입니다. 또 오는 방향으로죠. 창림사 탑비가 있는데 그거는 신라 김생이 이 탑비를 썼다라는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김생 글 연구하는 부분하고 창림사에 실제 탑비가 있었냐라는 그 어떤 그 유무에 이 글이 상당히 큰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행임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탑비가 있었는 걸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의 설명은 금오산에 대한 유래의 명칭입니다. 중국의 금오, 큰 인물이 나고 황금자라, 아주 빼어난 기운으로 상스러운 기운을 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최치원에 대해서는 도망쳐온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씨 집안이 보면 기분 나쁠 이야기예요. 예, 도망쳐온 사람이다. 아니 이거는 그냥 그 당시 사람의 기록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서운사의 비석 설명을 하고 있고요. 김생이 글을 잘 썼다라는 것을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 339명으로 경주 부연이 다녀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주 부연으로 온 여러 인물들 가운데
경주의 유물, 유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많았어요. 예, 그 가운데는 이계 홍량호를 비롯해서 뭐 이정익 여기도 등장을 하겠지만 그분들은 경주에 있는 유물 유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뭡니까? 일부 챙겨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특히 김생의 글씨를 많이 수집하고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홍량호라는 경주 부인입니다. 예. 자, 이 석재 윤행임에 대한 남산의 공간 인식은 그러하였는데 시대별로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문화 해설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남산에 대해서. 선사시대, 청동기 유물, 성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라 때 불상과 사찰, 이런 뭐 답사도 하시고 많이 공부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신라 만국의 한 그 대표적인 장수가 경혜왕, 그 다음 경순왕. 어느 장수일까요? 네, 포석정입니다. 네. 마지막에 왕건한테 만세하고 손들었는 사람이 경순왕이죠. 경혜왕이 후백제 견훤에게 그러하고 요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쓴 글이 있는데요. 경순왕은 이 신라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항복을 하였다라는 식의 이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섭 그리고 인산서원 그리고 남산에 많이 생산된 수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료집으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텀수골에 있는 알바위입니다. 뭐 이거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바로 서학서원에도 이 알바위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원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작약이 많은. 그죠? 그 왼쪽에 그 있죠? 이 성열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한데, 뭐, 누구는 다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이 금오산도 어찌 보면은, 금오산에 그 산신당 산자암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비는 공간이 있어요. 이 선사시대나 그리고 조선에 와서도 그 명맥은 계속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장창골이고요. 일단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죠. 여기 이제 신라 시대에 그 금오산에 흩어져 있는 불상과 사찰의 분포도입니다. 실제 이거보다 더 있어요. 예. 지금은 저 거꾸로 누워 계시는 저 와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복원을 하니 많이 하는데, 자 어쨌든 왜 이렇게 금오산에 신라의 불교 문화가 성했을까? 라고 묻는다면 뭐 누군가는 여러 답변들을 이렇게 내놓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남산연구소 김구석 선생님이 2017년도에 이 경주 남산의 이 불교 유적의 변천 과정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리를 한번 해놓으셨는데, 자, 비단 금오산에만 이렇게 불교 유적이 산재할까요? 경주는? 아닙니다. 경주는 금오산뿐만 아니라 토암산, 그리고 낭산, 그리고 안강 쪽 곳곳에 이렇게 불교 유적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오산이라고 우리가 특정 지역 이야기하는 것은 조선에 오게 되면 매월당 김시섭의 설잠스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한 문학과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금오산이 상징화되고 또 세간에 더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구석 선생님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바로 밑에 아랫부분이에요. 남산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존재해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는 신라의 색채가 너무 진하게 남아있어요.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라가 융성했었고 많은 흔적들을 남겼는데, 고려의
그 공간 인식도 남아있어요. 금호산이. 그리고 조선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호산과 관련된 어떤 이 문학적 자료가 많이 발굴되기를 저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산수 유람기 등을 보면 지역별로 명산들이 다 있어요. 포항에 가면 내연산, 청송에 가면은 청송에 유명한 산이 뭐 있어요? 그렇죠. 네, 주황산. 이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그 전국의 명산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유람하고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하고 글로 남기게 돼요. 그게 바로 불과 뭐 100년 전, 200년, 300년 전, 예, 주로 조선의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획 문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또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 신라를 설명을 하기에 고려사를 인용하면 그래요. 신라는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글 내용을 보면 주로 망국의 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포석정 시라든지. 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신라가 망하는 당시에 그 부분이었습니다.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쳐들어오죠. 그 어찌할 줄 모르다가 결국에는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에게 그 경순왕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순왕은 사태 상황이 판단이 빠르 보입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항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말 분분합니다. 지금 경순왕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에 있어요? 경기도 파중, 뭐 연천인가 그쪽에 있죠? 예. 그 이유도 우리가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제 금호산이라는 부분을 갖고 보았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주 남산의 수정이라는 것이 크게 두드러지더라고요. 예. 혹시 남산에서 수정이 났다라는 이야기 하십니까? 갑자기 웬 뜬금없는 수정 이야기냐고. 언양의 자수정은 유명하죠. 자수정 동굴. 경주 남산에 분포되어 있는 그 암석은 화강암이 많아요. 화강암. 고온, 고열로 인해서 고온, 고열, 고압으로 화강암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화강암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그 안에 동공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생길 확률이 높답니다. 그 속에 자리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바로 보석입니다. 바로 수정이 이렇게 났대요. 그래서 옛날 경주, 최근까지예요. 경주 보안당, 대안당이라는 안경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 대안당 가가지고 안경을 맞췄어요. 예. 제가 원래 50이거든요. 예. 안 젊어 보입니까? 아니, 저, 그래. 근데 그때 보았던 보안당, 대안당이 지금은 없어요. 시내 골목, 지금 새마을 근고 있는 골목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게 경주 남산에서 캔 수정 원석입니다. 지금 이게 원석이라서 다듬어지지 않았는데요. 연마를 하고 다듬으면 아주 투명한 돌이 돼요. 그거를 갖고 신라의 선덕 여왕은 화주, 유리구슬을 만들었고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누군가는 장신구로 사용했을 거고. 근데 이게 조선에 넘어오면서 이 수정을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수정 안경이. 실제 이 안동에 김옥현 사장님이 이 남산 원석을 갖고 계세요. 저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경주에 보안당하고 대안당 폐점을 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경주에 와서 이거를 다 사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이 논문 쓰고 자료조사하면서 찾다가 이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자료도 넘겨받고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거 돈으로 치면 지금 엄청날 겁니다, 지금. 자, 수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경주 일대는 신생대 초기 화강암이 많이 분포되어져 있었고요. 수정 채취. 저기 저 익산에 가면 보석 박물관 있죠.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당시 신라의 수정 목걸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 경주에 관광 기념품 만든다면 저거 만들어 팔면 돼요. 지금도 수정이 납니다. 예. 그리고 선덕여왕의 화주, 그리고 고려로 넘어오면서 수정으로 만든 사리병. 이거는 불교 문화의 스님들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선에 이르러 문명의 발전으로 약간 시기를 앞당기는 안경이라고 하는 신문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경주에서 시작이 되었고, 경주 금오산, 남산에서 생산된 수정으로 조선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자, 이분은 강위라고 하는 선비인데요. 그 19세기 초의 인물인데, 이분이 남긴 포석정이라는 시를 보면 포석전정 촉수정이라고 그래요. 포석정 앞에서 수정을 깎아다가 시원한 나물 그늘에 앉아 고운 모래로 씻는다. 이때 모래가 나오죠, 그죠? 모래로 연마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안경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분이 살았던 당시만 해도 이 안경은 흔한 시기였습니다. 19세기는. 주로 임진왜란 이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봉 김성일 선생, 이 안경을 썼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오호민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장수가 있어요. 그 장수가 경주 남산에서 만든 안경을 착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쯤일 거예요. 그때 제가 논문을 쓰면서 탐사를 가봤어요. 실제로. 이거 돌망치 하나 들고 탐사를 갔어요. 요거는 이제 자수정. 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백수정. 투명한 수정인데, 예. 요건 안경점에 걸렸던 경주 남석이라고 안경점에 걸렸던 거고요. 예. 실제 이러한 돌들은 지금도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잡석들인데 안에 보면 수정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산 수정과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듣기를 큰 물이 지고 비 온 다음 날 가면은 반짝반짝거리는 게 길가에 나온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경주 채씨, 남산하고 가까운 집안이 경주 채씨죠. 교촌마을. 그쪽 집안에서 안경을 많이 다루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현재도 그 안경이 보관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흐릿하지만 경주 보안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 봤던 원석에 사인펜으로 적어 놨는 거예요. 여기 안경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사진이 굴곡면을 만드는 거예요. 안경 도수 두께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는 놓고 연마하는 거, 모래를 놓고 연마를 해요. 실제로 다 이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남산에서 생산된 수정은 조선 전역 가운데 최고의 품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선비들이 한 번쯤 소장하고 싶은 그 선호도 1위의 안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해서 중국으로도 일부 넘어가기라 했대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본다면은 당시 수정이 발견이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정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을 거예요, 남산에. 그래서 그때 캐어진 안경을 가져다가 안경을 만드는 장인들이 형성이 되고 그걸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공간이 경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억들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몇몇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경주역 앞쪽에. 예.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안경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집에 유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안경이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꼭 이래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면은 기본 한 400~500씩 합니다. 안경 하나. 박물관에 주셔도 돼요. 자, 이 안경에 대해서는 1606년 이 착용식 안경이 만들어져요. 착용이라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앞에 씌우는 건데 당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재밌게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맑고 깨끗한 양뿔을 사용해 두 개의 눈 모양을 만들었다. 침침한 것이 눈을 가리어 책을 보면 이렇게요. 실제로 보면 막을 애자를 써요. 장애할 때 애자를. 눈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 이게 번역하면서 상당히 재밌었어요. 착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눈을 막는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희한하죠. 눈을 막았는데 어떻게 더 잘 보입니까? 왜? 이 문인들의 어떤 위트가 들어있는 거래요. 그래서 보면 자잘한 것이 크게 보이고 어지럽게 보이는 것도 밝게 보인다라고 안경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봉 이호민이라는 분이 임진왜란사를 연구하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비격진천내 아시죠? 그리고 경주 성탈환작전 그 전초 기지가 된 곳이 금장대였거든요. 이 물을 기점으로 외놈들한테 이 경주 업성을 뺏기고 나니까 저 멀리 금장대에 올라가 가지고 경주 업성을 탈환할 기회를 엿본 거예요. 그 중에 이호민이라는 장군이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안경을 착용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80년대에 발행된 잡지입니다. 저 오른쪽 위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나올 거예요. 저기 들고 있는 게 연마된 남산 수정이에요. 예. 이거는 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양뿔로도 만들기도 하고 상당히 진짜 고가입니다. 지금도. 이게 이제 학봉 김성일 선생이 착용했다는 안경입니다. 예. 지금이야 플라스틱이나 유리 재질로 간편하게 안경을 만들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두께 조절을 하며 이 시야를 밝게 하는 이 안경을 만들 생각을 했는 게 상당히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 창의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개방되면서 청나라의 청이 아니죠. 명의 문물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조선에서 찾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문인들의 바로 창의적인 노력들에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것도 잡지고요. 집안 분이신지 모르지만 경주업 노옥공, 나이 드신 옥을 다루는 장인 김상호 선생에 대한 글입니다. 여기 보면 보안당이 전기광석기를 완비하였다라 나오죠. 손으로 하던 그 수공업을 전기광석기로, 전기로서 이렇게 수정을 다듬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안경에 대한 그 문헌 기록 자료들입니다. 뭐 한자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맨 위에 분이 오봉 이호민이라는 분이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황윤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 선생이라고 이분이 만물 잡학 기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집은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이재집 안에 보면은 정말 별의별난 이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여기 보면 동경 수정 안경명이라고 동경이 경주거든요. 경주에서 난 수정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칸 내려가시면은 감화 이정익 선생, 양동 사람이에요. 이분 또 이 안경에 대한 글을 이렇게 남겼고, 이 자료들은 이미 다 했고 제가 논문으로 쓰는데 다 인용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위에 시기적으로 보면 1553년, 1634년 저때 돌아간 임진왜란 당시에 오봉 이호민이라는 사람이 안경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8, 19세기 넘어오면서 안경 이야기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안경이 보편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윤석의 동경 수정 안경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경주 이야기입니다. 경주 부윤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민기라고 하는 분이 경주 부윤으로 계셨어요. 네네. 주로 17세기의 인물들입니다. 이 민기가 부윤을 할 때 노봉 민정중이라는 분한테 이 안경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민유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민진원이라는 분한테 이 안경이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민백상이라는 분한테 안경이 이어져요. 자,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경주 부윤으로 왔던 민기가
누군가로부터 안경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안경이 자기 집안 대대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무성 김이신이라는 자가 이 석재 이재 황윤석한테 이 안경을 전달하는 그 과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냐면 당시 문명의 발달을 이끈 안경, 정말 소중한 물품이었고 대를 이어 전해졌다. 그 시작이 경주, 그리고 경주의 당시 시장으로 있던 민기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 예. 이때 얼마나 많은 안경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죠? 이 조선 전역에 다 뿌려졌을 건데, 뭐,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몰라가 팔아먹어버리고, 깨버리고, 그래서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황윤석은 이 안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총 크게 4개의 단락을 준비를 했거든요. 어쨌든 설명은 다 드릴 테니까 짧게 할 건 짧게 하고 할게요. 이 안경은 수정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경주에서. 왜냐하면 전국에서 정말 고품질의 수정이 났는 데는 경주 금호산 쪽입니다. 예. 근데도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 불교의 색채가 너무 진해가지고 경주는 이런 콘텐츠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은데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건들 게 너무 많아요. 이 논리대로 하면은 경주에 수정박물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또 수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636년에 경주 부윤을 지낸 민기가 당시 남산 수정으로 만든 안경을 착용을 했고 집안 대대로 이어졌다. 그게 이제 선생의 글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경의 원류가 어디로 올라갈까? 이 민기가 누구한테 받았을까? 거기에 제가 초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설은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였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 중심에 경주 최씨가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입니다. 예. 뭐 언젠가는 밝혀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안경 예찬론이고요. 요 단능 이윤영이라는 자는 안경에 대해서 안경을 통하면 지식이 어두워져 뜻이 엄탱해진다. 버리면, 안경을 버리면, 안경이 있다면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양동마을의 가마 이정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눈동자를 도우니 다시 소년처럼 긴 밤을 환하게 열어주네. 우리가요, 저도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가까운 데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안경을 들어 올리거나. 얼마 전까지는 불편함을 몰랐어요. 지금 되게 불편해요. 이제는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책을 보려고 해도 이걸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가까이 있는 거 보려면. 이 가마 이정희 선생의 말이 정말 공감이 가요. 소년처럼 긴 밤을 환하게 열어주는. 그만큼 설레인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이 안경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식자청의 학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주 금호산을 이렇게 둘러보면 이 외에도 수많은 스토리들이 얽혀져 있어요. 인산서원 계림사화는 제가 쉬었다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요 짧은 시간에 하나 제가 다른 걸 해드릴게요. 원래 오늘 총 4단락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저는 알려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네, 이 주제를 국한하다 보니까 제가 다행히 경주신문에 제가 연재하는 코너가 있어요. 경주의 조선 스토리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지금 160회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더 쓸 게 많아요. 예, 경주는 드러낼 게 정말 많고요. 그 가운데 조선의 선비 남산에 오르다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경주는요, 경주 부윤이라는 말을 아까 썼는데 어떤 자리냐면은 겸직을 하는 자리예요. 경주 부윤은. 어떤 겸직이냐면은 대구의 감령이나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가 빠지면은
경주 부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만큼 경주 부윤으로 오는 자는 덕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당시 경주까지 오려면 다 버리고 와야 돼요. 처자식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혼자 와요. 그 재임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거의 3년 약간 못 미치게 재임을 하고 가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오다가 뭐 한 잔 묵고 이러면 실제 이 경주를 다스리는 거는 그리 길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주 부윤을 만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관료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놀러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경주를 온다 하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갈 건지. 그거는 여행의 목적과 그 여행의 동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영덕 사람이 경주를 내려오면 어디로 오는 게 가까워요? 영덕 사람이 경주 온다면 안강까지요? 뭐 어쨌든 영덕에서 오면 포항으로 해가 들어오겠죠. 아니면은 조금 마음이 있으면 기계로 틀어가지고 들어오든지. 기계로 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영천, 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경주를 온다면, 구미나 대구 사람이 온다면, 안강, 뭐 신령, 고경을 지나가 옥산현을 지나서 경주로 들어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는 우리가 먼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서는 이렇게 유람이나 긴 여정을 다니기 힘듭니다. 경주 사람이 금강산을 다녀온 기록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의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에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관동별곡을 따라가 이 동해안로를 타고 강원도를 거쳐서 금강산에 들어간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경주를 왜 오게 되냐면 여러 이유로 와요. 누구는 관직에 부임하기 위해서, 누구는 집안 족보를 만들기 위해, 집안 사람 만나기 위해, 또는 친구의 어떤 유사로 인해서 경주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록을 남깁니다. 누구는 일기 형식으로 남기고, 누구는 그냥 대략적인 내가 다녀간 곳만 남기고, 누구는 자기의 감상평까지 넣어서 아주 글을 짜임새 있게 남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글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때로는 윗지방 사람들이 남쪽으로 또는 아랫지방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경주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경주에 들러서 보는 것들은 이러하였어요. 신라의 문화유적, 불국사, 첨성대, 백률사 등등 곳곳에 산지한 불교 문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성에 올라 보았고 첨성대를 둘러보았고요. 그러면서 이 신라의 문화를 스쳐 지나가듯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조선 문인들의 글을 보면서 이분들이 신라에 대한 어떠한 감정들을 갖고 있었나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분들이 신라는 망한 나라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마지막에 이제 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망했다. 잘 망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포석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만약에 신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겠죠. 조선 다음에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옥산서원 그리고 인산서원 등을 찾아 도통연원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경주에 아주 뛰어난 유학자 한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회제 이현적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번 좀 들어보셨죠? 회제 이현적 선생. 저기 옥산서원, 옥산 세신마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경상도의 이 땅은요, 안동이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 퇴계 이황을 거론을 해야 유학의 바탕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적 선생과 퇴계 이황에 대한 관계를 일단 저희들이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요.
회계 이현적 선생이 퇴계 선생의 스승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수업할 때 저도 좀 공감을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잠시 하고 제가 쉴게요. 자, 이분들이 경주를 찾아서 살펴본 것들은 바로 금호봉과 고유봉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글이 많지 않아요. 예. 포항의 내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황산이라든지 정말 많은 기행문과 글들이 남아있는데 경주 금호산에 대한 기록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하나 찾긴 찾았는데, 그리고 최초원에 대한 이야기 상서장, 그리고 육부총과 나정, 신라의 기본 그 건립에 대한 부분을 상징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진시섭과 용장사, 그리고 경의왕과 포석정, 그리고 인산서원과 계림, 수정왕기 남산수전 등등 이 시대를 넘나드는 이 금호산의 공간에 얽힌 이 비하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수정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고요. 이 강화 인필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화 인필대 선생이 유동도록이라고 이 동도 경주를 지나가면서 남긴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의 동령을 넘어 1, 2남집 가서 상선함에 들어가 쉬었다. 저게 상선함이라는 글자예요. 빨간색. 그리고 땡땡땡 앞에는 석수 사이에 물이 흐르는 돌 사이에 하선함이 있었으나 다리가 아프고 해도 저물려고 해서 구경할 수가 없었다. 강화 인필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언제냐면 거의 대부분이 1700년대 인물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산을 오르면 상선함과 하선함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허물어졌을까, 하선함이?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하선함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이 왕산하 그리고 옥보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옥보고 이야기하면은 장소가 어디예요? 저 바둑바위 위에 금송정이라고 나오죠. 예. 신라 금운고의 명인 이 옥보고가 금송정에서 얽힌 이야기. 이 옥보고는 당나라 옥진서의 후예이고요. 지리산과 경주 남산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왜 굳이 경주 남산에 왔을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왔을까? 왜 매월당 김시섭이 경주에 왜 30대 그 젊은 나이에 왜 왔을까? 그건 이따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에서는 이 선비들 사이에 음악은 성정을 기르는 기본 수양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옥보고와 금운고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고려 조선에 늘 문인들의 글의 회자가 돼요. 그래서 신라의 그 음악성이 강한 이유도 바로 옥보고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경주의 매호, 손덕성, 화계 유익원, 그리고 권희, 권호 등등등 김매순 여러 사람들이 옥보고와 그리고 금성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경주 사람이면서도 경주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주 남산에 오르면서 이 금성정에 대한 글을 다 남기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매월당 김시섭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게 쓴 논문인데요. 조선시대 경주지역 유람과 유기의 특징 고찰해가지고 그때 유기 19편을 갖고 분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목록들이고요. 여기 하나하나의 주제만 잡아도 인문학 강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래 보이 좀 그렇죠. 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 보면 당주 박종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주 박종은 경주에서도 꼭 알으셔야 되는 인물인데 함경도 사람이고요. 이분은 역으로 함경도에서 경주를 유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재 선생이 계신 공간을 찾아가요. 물론 돌아가시고 없지만. 예. 당주 박종은 그 의성, 군위 그쪽에 박씨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유배를 가가지고 아니면 그쪽에 장군 벼슬로 가서 함경도 쪽에 토착 인물로 살았던 분들이에요. 박숭부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 집안 중에 박숭부
따님이 바로 회대 선생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예. 이 사람이 함경도에서 경주를 찾은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시대가 1767년에 경주를 다녀갑니다. 하나하나 다 스토리와 사연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이야기를 하면 재밌어요.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요 제가 내는 책인데 여러 번역서 중에 경주 관련 책은 이 책이 처음으로 나온 책입니다. 오연채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경주 문집 해제를 찾아보면 가암채수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연채수라는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경주 채시 분들이십니다. 이분은 좀 늘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크게 벼슬 하신 분도 아니고 한데 이분이 다행스럽게 유금오산록이라고 하는 유록을 남기셨어요. 남들 다 올라가도 글도 하나 안 쓰는데 이분은 정말 고맙게 금오산에 대한 기록을 남기셨어요. 실제 이분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1704년에 그 수성록이라고 하는 또 글을 남기신 분도 계시거든요. 여강이 20분이신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채수의 문집입니다. 이분 문집은 지금은 번역이 다 됐어요. 번역이 다 된 게 아니고 금오산록이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저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을 방문을 했어요. 다행히 저는 그 유물전시관에 가면 도움 주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냥 들어가서 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다는 게. 그 장갑 찌고 이렇게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요 금오산록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글의 오점이 뭐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이에요. 갑진, 중춘, 빈군 이렇게 나오거든요. 갑진년이에요. 이 글 보다 보면 저 갑진년 함정에 빠져버리면 이야기가 안 돼요. 예. 실제 유물전시관에 가서 장갑 찐 게 제 소입니다. 아니 이래 찾아도 별로 그게 안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찾아놓으면은 글 낚았고 이 찾기까지 자료조사 하기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뭐 도서관에 가든지 책을 찾아내야 되니까. 자, 이 오연채수라는 분은요, 이 아름다운 옥수자를 써요. 예, 경주부 북쪽 모제리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분이 가계가 이렇게 됩니다. 최을태, 최응삼, 최협일, 최상읍. 이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벼슬 하거나 유명한 분은 아니었다. 대신에 문학적으로 기록은 잘 남기신 거예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모친이 경주 손씨분이시고요. 경주는 이 혼반이라는 말을 쓰면은 다 이해해야 돼요. 혼반이 뭐냐면 결혼할 혼자거든요. 혼인을 통해서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최석효, 그 다음에 석자돌림이죠. 석재, 석신. 예, 이 오연채수라는 분이 장인 어른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갑진년인데 장인 어른하고 여행을 가요. 근데 본인의 나이가 67세, 27세 어느 게 맞을지 아직도 지금 의견은 분분한데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예. 무언가가 이거를 이분의 연보를 통해 다시 찾아야 돼요. 본인의 나이가 67세라면 장인 어른 나이는 암만 적어도 80은 넘었을 겁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분하고 여행을 갔는 시기고 27세라면 젊긴 한데 주변 인물들이 거의 16명이 여기 보면 서자수 전부 다 직책이나 아니면 자나 호를 다 적어놨어요. 이 16명의 행방을 다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의 생물과 그리고 이분이 살았던 최수의 시대와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갑자 또는 진짜가 들어간 갑진년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의 오류가 딱 첫 번째 딱 등장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장인이 누구냐면 손길이라는 분이십니다. 맨 밑에 나오죠. 향교에 재임을 하셨고 상봉 정국후의 제문과 만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상봉 정국후라 하면은 성산 저기 안강 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서학서원의 서학지를 쓴 사람이 상봉 정국후 선생이에요. 여기서도 꼭 알아야 되는 인물입니다. 지금 서학지가 지금 오영훈 선생을 통해가 지금 번역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백한의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책이 나온다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연유고라고 하는 이 최수 선생의 글인데요. 여기 보면 인물이 성암 최세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 또 경주의 조선 유학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 저분이 많이 걸려요. 후학들이 많아요. 제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제 경주 유림의 인물들의 어떤 특징들을 본다면 경주 유림뿐만 아니라 그 숙종 연간에 환국 정치가 일어나요. 환국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론 남인들, 요즘으로 치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밀당을 많이 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쪽 영남 남인들이 치게 돼요. 예, 바로 그 시기가 숙종연간인데 그러면서 이제 영조, 정조를 거치면서 노론으로 굳히기가 들어가요. 파란색 굳히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이제 영남 남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조현명이라는 자가 실록에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 우리 남인들은 벼슬에 나아가도 한직으로 보내고 암만 노력해도 좋은 자리는 안 주려고 그런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조금 남인들에 대한 처분이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 남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는 많이 하되 과거 영신은 하되 초시항시 그죠? 2차 회시까지는 보지만 대과 시험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연채소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학문은 뛰어났는데 과거길에는 나아가지 않았는 인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당시는. 예.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그 여강 이시집안, 경주 최씨, 타집안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 당시 영남 남인분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처사문인, 산림처사라고 해서 자연의 언거에 살면서 선비의 본분을 닦으며 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여러분 선조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큰 벼슬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자, 이분이 이제 그 크게 드러난 이유가 그 참봉공 최영민 이분이 모제 김한국 이분이 유명하시죠, 그죠? 모제 선생. 이 김한국의 추천으로 이 효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이 이름나게 되었고요. 이분이 시기가 빠르면 1684년이고요. 늦으면 1724년입니다. 저는 그 중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느 날 3월에 꽃피는 춘 3월에 남산에 오르게 됩니다. 최순원, 손길이라고 하는 장인 어른과 지역인 16명이 함께 성산을 하게 되는데 경주 중리 주시초당으로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요 명칭들이에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상서장. 상서장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 글 쓴 사람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조금 연관성이 있죠. 선조의 공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포비암. 포비암에 대한 것도 많죠. 그 다음에 처용암. 이것도 지금 살펴봐야 돼요. 갑자기 처용암이 등장을 해요. 남산에. 그 다음에 상사암. 상사암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매월암은 저 이미 넘어가 버렸죠. 저까지 금호봉 지나가. 그죠? 매월 땅 김시서. 거기서 턴을 합니다. 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산자암.
근데 우리가 지금 등산하듯이 금호봉, 고일봉은 왜 안 적어놨을까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와 지금이나. 우리는 금호봉 정상석 찍으려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신과 연관된 유적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매월당 김시섭의 매월암입니다. 거기를 보고 돌아와요. 어디? 산자암. 상선암 위에 그 바위 있죠. 산신당이라고도 부르고 그 산자암을 저가 이제 아노트로 기도하는데요. 예. 그래가 금송정. 아까 봉생암 바위 위에 금송정 거쳐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우물 있는 옛 절터를 지나 포석정으로 향한 유람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코스로 많이 다녀요. 저도 많이 가봤고, 예. 저 도당터널 밑에 차 대놓고 이래가 쭉 갔다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우와 이도표라는 분이 1704년에 이 수성록에 이 남산에 오른 기록을 적어 놨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상서장을 시장으로 남산 산성, 그 다음에 금송정, 산신당, 이름이 다르죠. 산자암, 산신당, 용장의 매월당 거쳐가 개선사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번에 이 오연채수의 글이 장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글이 짧지만 당시에 남산을, 저 금오산을 기록한 기록물로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적었는데요. 유람을 떠나게 된 배경이 바로 저거예요. 빈군이 장인이죠. 장인 어른께서 나에게 그대는 남산을 유람해 보았는가? 못하였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땡땡땡땡땡땡땡 가봐야 된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남산을 가게 돼요. 그래서 말 타고 길을 떠나가. 잘 살으셨네요. 말 타고 가는 거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지만 꽃피는 춘삼월 좋은 계절에 선비라 하면 자고로 산수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보리가 있고 매화가 좋은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를 등산은 하루를 하는데요. 등산을 떠나기 전에 하루 전에 만나서 같이 묵고 다음날 출발해가 남산을 하루 종일 돌고 그 다음날 회포를 어디서 푸냐면은 금장대에서 회포를 풉니다.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가 우리 남산에 올랐던 일을 다시 한번 술 한잔 마시면서 회포를 풀고 또 못다한 이야기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 또 술 한잔 또 먹으면서 그때 먹었는 술이 솔림 막걸리입니다. 뭔가 딱 떠오르는 분 없으세요? 아이템이. 아, 경주에 솔림 막걸리를 팔아야 되구나. 아, 진짜요. 이때 기록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이템을 잘 잡으세요. 지금 자꾸 옛날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막 흘러가면은 돈이 안 돼요. 이 속에서 돈을 잡으시라고. 1980년 초에 조선왕조 실록을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원로 학자들이. 그거를 번역하면서 어떤 이변이 일어났냐면은 그동안 한문 번역을 하지 못하고 이 공부를 해오는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방대한 자료에 감탄을 해버려요. 누구는 전쟁사에, 누구는 의복, 음식하는 사람은 음식에 꽂혀가지고 조선왕조 실록을 대거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번역에 대한 사고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이 오류를 바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옛 원로들의 어떤 그 지식에만 의존했었거든요. 지금은 AI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선왕조 실록을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번역하지만 한 40년까지 보고 있어요. 앞으로 40년.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 AI한테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들면 AI한테 들어가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이미 한문 번역 AI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그 시기 지나면 저희는 이제 도태되는 직업으로
예. 우리가 애한테 안 주면 우리가 살아남는데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후손들이 잘 살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도 곧 없어지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AI가 한문 번역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예. 오류가 많아요. 예, 내용입니다. 역시 이제 상수장에 도착해서 쭉 출발하고요. 포비암이라고 하는 것과 처용암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포비암은 흔히 우리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처용암 아래에서 씌었다라고 해요. 처용암의 크기는 수백 둘레로 높이가 7, 8장이 되었다 등등 하는데 세속에는 상사암이라고 한다. 절의 서북 쪽은 매월 땅 예토로 등등등등 하다. 정자가 하나 남아있고 푸른 소나무가 울창하고 맨 밑에 바벌레오와 요기하고 술로 정담을 나누는데 소반의 해꽃사리가 멸미였다. 한번 남산 틈수골에 고사리 뜯어가 팔면 되고. 아 진짜요. 나오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이 번역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들이요. 저는 이분의 글 중에 이 부분이 최고 재밌었어요. 근데 절의 북쪽에 매달린 듯한 벼랑 절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것은 모관하고 굽고 오목하고 볼록하고 기이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성녀가 앉아있는 듯 짐승이 내달리는 듯 이 벼랑과 절벽의 기이한 산세 형상이 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할까요? 어느 쪽이? 바위 많은 데가 금호봉 지나가 고위봉 넘어가는 그쪽 공룡입니까? 능선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구불구불 산을 내려오는데 중간에 절터가 하나 있더라. 요거는 뭐냐면 이미 산자암에서 포석 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행로예요. 우물이 하나 있었다. 그게 어느 절입니까? 어느 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이 있고 예절. 그거는 모릅니다. 찾으셔야 돼요. 아예 아래로 내려간 게 아니고 중간에 내려가는 길목에 우물이 있는 절터가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이미 절은 허물어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그 선조가 남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챙기셔야 돼요. 특히 남산에 문화해설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게 많잖아요. 그죠? 남산에 어디에 뭐가 있었고, 이거를 도표나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그죠? 표현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지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찰 지도, 암자 지도, 그 다음에 기이한 바위 지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 관광객에게 배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바둑바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또 올라가면 바둑바위라고 적혀 있어요. 해설판에. 근데 봉생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명칭을 통일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글이 금호산록에 나오는 거죠? 네. 페이지 혹시 압니까? 누구요? 몇 페이지에 이 문장이 있다는 거? 143페이지. 그거는 페이지 보세요. 제가 금호산록을 실어놨죠. 여러분 그 어디 강의 자료에. 예, 예. 근데 이 글이 그게 문학적으로 빼어난 글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금호산에 대한 첫 번째 유람 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발굴한 자료 중에는 첫 번째 금호산 유람 기록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지역의 인물이 남긴 글로. 그래서 이분의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요. 매월암에서 길을 돌아 내려옵니다. 분명히 매월암 가면서 김시섭에 대한 설잠스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겠죠. 예, 마음속으로 하든 했을 겁니다. 그리고 19일, 자 보세요. 17일 날 만나가 하루 계획을 세우고 18일 날 남산에 올라가 16명 외에
한 바퀴 쭉 돌고 내려왔고 포석정에서 술잔을 돌렸고 다음 날 19일 금장대에 올라 유람 회포를 풉니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다음 날 우리 집에 가가지고 한 잔 더 먹자 해가지고 쏠린 막걸리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고 다음 날 술 되게 많이 먹었는데 그죠? 다음 21일까지 달 돌아가죠. 이게 문인들 글에 보면요 술이 빠지지가 않아요. 예, 정말입니다. 누군가가 한번 해보세요. 쏠린 막걸리 도전 해가지고. 지금 경주 예전에 그 신라의 달밤 막걸리 아십니까? 신라의 달밤이라는 막걸리 있었는 거 아세요? 지금 또 나옵니까? 아, 이야기 듣기에 망했다 하던데. 아, 망했으면은 그거를 받아가 하시라고. 이름이 좋잖아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뭐 시범빵 이런 거 팔지 말고, 예, 설린 막걸리 이런 거 파셔도 돼요. 자, 지금 큰 게 2개가 남았는데요. 짧게, 요거는 짧게 하고요. 인산서원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매울당 김시섭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고, 이번은 크게 세상의 고난을 2번을 만납니다. 예, 단종에 얽힌 사육신의 처형 장면을 보고 생육신으로 살아가죠. 매울당 김시섭. 세월의 풍파에 경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공주, 무량사, 마곡산 무량사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데, 이 매울당 김시섭은 경주에서 조명을 하고 싶어도요, 경주하고는 안 맞는 인물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안 맞아요. 예, 왕권에 반항한 사람이거든. 근데 밑에 부제목이 뭐냐면 악연 부윤 정흥손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우연히 그 계유정난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이 경주 부윤 정흥손, 그 다음에 정창손, 정흥손의 형이 정창손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기 매울당 김시섭의 초상화입니다. 잘생기셨죠? 예. 그냥 보시라고 이게 실어놨어요. 예. 지금 저 매울당 김시섭의 이 그림이 어디 보관된지 아십니까? 초상화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요? 아,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림사. 그 매월 영당이 있죠. 기림사입니다. 기림사.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라는 표현이 왜 남산에서 저 어디 하물산이에요? 수월산인가 하물산입니다. 왜 거기까지 갔는지. 하물산. 예. 스님의 영향으로 그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옮겨질 때 경주 부윤이 도왔고. 자, 매월 할 때 매화 매자를 쓰죠, 그죠? 자신의 고든 심지를 나타낸 표현이기도 하고요. 선비라 하면은 당연히 매화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난국죽인데, 이 매종이라는 시를 이렇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예.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놨죠. 잘 모르겠지만 내년 봄비디에는 몇 가지나 꽃을 맺어 기울는지 연약한 뿌리에 가는 삭이 튀었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김시섭 하면 떠오르는 연상어가 생육신, 차, 계유정난, 세조 아죠, 세조. 왕이 될 상인가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 조정석이라는 배우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어서 중요한데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질.
그 김질이,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김질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조가 그 반역을 꾀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가마보이, 이 사람이 간이 약해요. 김질이라는 사람이. 예. 또 이 김질의 장인이 누구냐면 정흥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참, 정창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창손. 정창손의 형이가 동생이 또 헷갈립니다. 정흥손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경주 부윤이거든요. 자, 일단 생육신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세에서 37세, 이 30세 때 경주 남산 용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분이 기행을 일삼았는 이유가 정도에 맞지 아니하게 왕권이 치우치고 세상이 흘러가니까 자기는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기 싫다라고 해서 이 선임 행세를 하고 세속과 단절을 하게 됩니다. 유거무록과 상거직구라는 글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충남 부여군 무량사. 예, 마지막 이쪽으로 들어가죠. 세조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안 만나주죠. 그때 세조가 타고 온 가마가, 어가가 거기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뛰어난 인물이고 했는데, 세조가 이분의 마음을 돌렸으면은 훨씬 더 왕권이 강화가 됐을 텐데, 결국에는 이 충신이었던, 단종의 충신이었죠, 김시섭이. 예, 이분의 뜻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경주, 외, 충청남도 부여라는데, 자, 이분의 그 연역을 보면 일단은 뛰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뛰어났어요. 주변에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이미 20대 때 산청과 버탐에 유람을 하고 30대 때 정사 수도 선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0대 때 마지막 충청동산 무량사, 예, 이곳에서 59세의 나이로 병이 들어 죽게 됐다라고 합니다. 경주에서 마지막 거처를 충청도로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위해서 옮기게 된 거죠. 경주를 떠나가요. 한 7년간 경주에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떠났을까? 경주는 왜 내려왔을까? 경주 내려왔을 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 가운데 경주 부윤 정흥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 1482년 폐비윤씨 사건. 예, 그래가지고 이제 폐비윤씨라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 당시에 왕에 대한 권한이 약해지고 신하들이 이 사건이 계속 이어져요. 1482년 그 다음 쭉쭉쭉 이어갖고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조정 내에서 이 왕권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이 왕권이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이 사화나 난 등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충신 불사이군이라 해가지고 지금 등장하는 게 생육신인, 사육신의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예. 자, 이분이 젊은 시절에 단종의 왕위를 물려받고, 그죠? 이제 세속에 대한 근심을 다 등지고자 수락산, 금오산 등의 수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30대 때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분이 이제 크게 두 번 어떤 시절을 겪게 되는데, 연산군 어머니 윤씨, 이게 폐비윤씨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조정의 신하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 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53년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세조가 왕위 찬탈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따 하고요. 자, 방금 보시면 김시섭, 당시 그 김시섭이 경주로 내려왔을 때 누가 부윤으로 있었냐면은 정흥손이라는 자입니다. 이 자가 경주 부윤, 정흥손이라는 자가 경주 부윤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쭉쭉 이어지는데, 이 정흥손이 누구냐면 정흥손의 동생이 바로 정창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세조에게 그 당시 이제 세조 반역의 일을 세조를 몰아내려고 누굽니까? 김종서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김질이라는 자가 간이 작아가지고 자기 장인어른한테 달려가요. 아, 이 수가 틀릴 것 같다. 우리 집안 망할 것 같다. 하니까 이 정창소이가 아주 간신이거든요. 그 길로 달려가가지고 세조한테 그러니까 이제 고해버리죠. 그래가 이제 오히려 역으로 그쪽 세력이 이제 김종서 장군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후정난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세조가 왕이 되는데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누구냐면 김질의 장인 정창손 이 두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절의 풍파를 피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창손, 정흥선의 동생 정창손 이놈이 죽일 놈인데 이놈 때문에 사육신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 자기는 생육신을 자청하고 나섰는데 세상과 담을 쌓고 있었는데 아니나 내려왔더니 이 밀고에 있는 정창손 같은 형제가 정흥손이라는 놈이 경주 부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죽이러 내려왔는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러 죽이러 내려왔는지 아니면 모르고 내려왔는데 만난 건지 모를 수가 없죠. 예. 오히려 적을 가까이 두고 저쪽에서 자기는 수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으려고 많이 했는데 기록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 이제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첨성대라는 시를 남겨요. 이 매월당. 예. 그래서 이 첨성대에게 자기의 심정을 묻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니는 뭐 하고 있노? 이래요. 첨성대한테. 예. 자, 정창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사육신이 죽음으로 내몰게 된 그 가장 그 시발점이 이 김질의 장일되는 정창손입니다. 기후정난이 일어날 때 수양대군의 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요. 그로 인해 아주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김시섭은 이 정창손을 정말 멸시를 했거든요. 예.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도 아이러니하게 경주에 내려오니 경주 부윤으로 있는 자가 바로 정흥손이라고 하는 저 밀고자의 형제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7년을 경주에 머물다가 올라가요. 그때 이거 드라마 잘 쓰시는 분들은 이 소재 갖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 홍술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홍술해. 남원 홍씨인데 이분이 역사적으로 홍술해, 홍상범 이게 부자예요, 부자. 이 집안이 조선 역사적으로 아주 황당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뭐를 했냐면요, 정조 시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정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데 남양 홍씨가 풍산 홍씨한테 망해요. 그때 이제 경호 대장으로 있던 자가 풍산 홍씨였거든요. 홍씨가 홍씨를 제압한 정조 시해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영린. 저도 이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하면 선임 김시섭이 자객으로 해가지고 정창손, 정흥손 죽이는 이야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그래, 안 돼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기림사 매월대 영당이고요. 이거는 무량사, 김시섭의 포도탑입니다. 실제 우리 문학적으로 김시섭을 언급을 하면 금오신화가 유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보면 탕류라는 말이 있어요. 탕류, 관동, 탕류. 방탕하게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낌 없이.
예. 이게 김시섭의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오신화 맨 밑에 보세요. 뭐라 적어놨어요, 지금? 남산 석실 아래라고 적어놨죠. 이 매월당 김시섭이 금오신화라는 책을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 부백전기 등등을 지어가지고요. 남산 석실, 돌로 만든 방을 째면한 공간에다가 책을 보관을 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원본이 아직도 남산에 있어요. 근데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꼭 찾으세요. 돌마다 띠껴보고 이래. 지금은 사본이 이 세상에 통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좀 있겠습니까? 시절이 많이 흘렀는데. 근데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있다면. 이거는 연례실 기술에 대한 김시섭 이야기고요. 김시섭에 대한 계율정난, 고향 같은 경주로 이렇게 모으는. 신라의 왕인 김주호, 원성왕의 후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실제 이 계율정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종서와 그리고 세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육신, 생육신, 이징옥, 이시난이 그 발단이 되고요. 수양대군, 그리고 박팽년 성산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단종 보기에 목숨 바쳐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단종 역시도 강원도 영월에서 세조한테 죽임을 당했죠. 예. 방에서 정살 당했다 하잖아요. 정살. 쪄 죽었다 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문 닫아놓고 불 때 가지고 쪄 죽도록 만들었다. 그게 삼촌이 할 짓인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육신 성산문의 임사부 절명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생육신으로 매월당 김시섭 그리고 남효원 등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조가 단종을 모아내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여러 왕들 중에 세조라는 조자를 썼습니다. 조를 쓰는 것은 상당히 덕이 있는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를 다시 숭상하고 큰 업적을 남긴 왕에게 조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조정이라는 말 아시죠? 근데 결국에는 세조에게 수양대군에게 붙는 꼬리표 같은 것이 왕위 찬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효원이 이 김시섭에 대해서 아주 큰 글을 남겨주는데 오늘 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매월당 김시섭이 이 사유록의 다음과 같은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경주는 그립다. 경치와 사찰의 아름다움, 그리고 옛도읍과 풍속의 아름다움 땡땡땡 그 어디보다 좋더라 라고 경주에 대한 예찬을 하게 됩니다. 예, 상거직구에도 마찬가지고요. 무자년 겨울 금오산에 거하다. 벽산청음 또 다른 호네요. 그죠? 요 금으로. 자,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은 다음에 하시고 제가 10분 동안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경주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산소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주제를 갖고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유람기를 전문으로 번역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사화, 당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경주에도 얽힌 이야기가 없을까 찾다가 보니까 1725년 을사년입니다. 1725년 을사년에 경주에 유림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림, 경주에서 일어난 사화라 해가지고 을사사화 또는 계림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원래는 한 서너 시간 풀어야 되는데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더라. 자, 인산소원은,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인산소원은 보십시오. 우암 송시열 선생이 1675년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포항 장기로 가게 됩니다. 포항 장기에서 한 4년간 머물다가 거제로 가요. 거제로 가면서 포항에서 경주를 거쳐가면서 포석정을 잠시 들러 하루를 묵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두농 한여유라고 하는 경주 유림 중에 곡산한씨 집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689년에 우암 선생은 돌아가시고 이미 전국 각지에 우암을 추모하는
그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충청도가 먼저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구, 달성 전시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포항의 중림서원, 경주의 인산서원, 그리고 거제도의 반곡, 반개서원 등등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때 보면은 보세요. 경주 포석정을 지나며 경주 일부 선비를 만났다. 이를 계기로 포석정 동편, 봉암산 아래에 우암영정을 모신 봉암영당이 창건되고 장기 중림서원에 봉안했던 영정을 나중에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1722년 경주의 일부 인사들이 몰려가 이를 회철시킵니다. 하지마 하고 그 우암 송시열의 영정을 찢어 불태우고 그 과정 속에 말리는 사람 한 명, 한시우라는 진사를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맞아 죽어요. 이게 바로 사화인데, 자, 이미 1700년, 1719년, 1722년, 1725년 이 시절은요, 이미 그 앞전에 숙종의 황국 정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경종, 영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노론들이 득세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 이 영남 남인들, 자꾸 노론 남인 하니까 헷갈리시죠? 뭔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남은 남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상도는 남인, 저 서울, 충청도 저쪽은 노론. 노론 중에 노가 있으면 소가 있어야 돼요. 노소. 노와 소가 있는데요. 노는 간경파, 소는 온건파. 이게 뭐냐면, 노론, 소론 중에도 나는 남인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벌을 줘도 좀 약하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론파들입니다. 이러한 그 사화가 그 당쟁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 경주에 인산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건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인산서원 위치입니다. 경주부 남쪽 포스트 영당 아래 등등이 나오죠. 그죠? 자,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 한자로 다 적혀져 있는데 한세중, 한시우 이분이 맞아 죽으신 분이에요. 장사를 당해요. 1723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한희우, 그 다음 한재유, 한시 분들이 많죠. 그죠? 곡산 한시가 크게 네 파로 나눠져요. 도리부터 해가지고, 도리 아시죠? 예, 도리부터 해가지고 저 화고, 광명 쪽으로 많이 이어지시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중심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19년. 자, 이때 이분은 1709년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두능 한여유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봉암영당 건립이나 인산서원 건립 또는 회철을 겪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는 분이에요. 이분의 후손들이 그 큰 일들을 다 해놓으셨던 겁니다. 바로 우암이 1679년 4월 거제로 옮겨갈 때 포석정에 밤에 찾아와서 만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성 관계가 만들어지고 경주 남인의 땅 안에 이 노론의 삭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포항엔 중림서원이 먼저적으로 일어나요. 중림서원을 지어가지고 우암을 배양하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제가 갈라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 경주라는 땅속 남인의 땅에 노론이라는 세력이 들어오는 게 달갑지는 않았어요. 경주 유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탐탁지 않아가지고 늘 눈에 가시처럼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인산영당이라고 있죠. 도당터널 부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몇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지도에 다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거는 제가 논문으로 썼던 부분이고요. 계림사화로 본 경주 유림의 대립 양상 고찰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쭉쭉 넘어갈게요. 우암 송시열 하면은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속 논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속 논쟁.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큰 국상이 일어났는데 뭐 참채, 그 다음에 자채, 대공, 소공, 심화라고 하는 오복을 입어요. 상복을. 3년을 하자. 1년을 해라. 아니다. 3개월만 해라. 그거를 이제 서로의 당파들이 모여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인과 남인들이 붙고 나중에 서인이 없어지고 노론과 남인이 대립을 하고 그래서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이 이깁니다. 우암 송시열 쪽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예속 논쟁에서는 1674년 인선 왕후에 대한 그 국상에 대해서 논할 때 남인이 이겨버려요. 남인의 편을 들어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이제 서인들이 득세를 하다가 남인이 이제 의견이 먹게 되니까 그 주장했는 1674년 우암을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우암이 1675년에 포항 장기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유배를 와요. 옛날에는 유배가 뭐냐면 돌아다니다 죽으라고 유배를 보내요. 삼천리 유배를 하는데 포항 장기 보냈다가 저 거제도 보냈다가 뺑뺑이 돌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인산서원이 간략인데 한번 보세요. 1717년에 노론계 유생이 상소를 올리고 서원을 짓기 시작하고 1719년에 봉암영당이 건립됩니다. 경주부 지도에도 나와요. 그리고 1722년 봉암영당 회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시호라는 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1725년에 이정익이라고 하는 경주 부인이 부인하면서 재조사를 하고 그때 가담했던 남인들 10집안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10집안이.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까만색, 파란색이 났죠. 그죠? 까만색이 노론, 그 다음에 소론 남인, 영남. 경주 부윤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정익이라는 사람이 경주 부윤으로 왔을 때 봉암영당을 건립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론이거든요. 우암파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론으로 바뀌고 완벽한 남인으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권세항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당시 경주 부윤이 권세항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권세항. 이분 기억하세요? 그때 울산 부사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홍상빈. 그 사람도 남인입니다.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땅에 노론의 세력이 형성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가 울산에서 좀 도와두가 해가지고 울산 부사가 세력을 끌고 경주 부연 권세항 그 일족들이 모여가지고 쳐들어가요. 그래갖고 영당을 회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재건을 하지만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노론으로 시절이 또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 왕은 한 번은 이쪽 서주고 한 번은 이쪽 서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산서원 편액을 다시 걸게 되고 을사사화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시절이 흘러 1773년이 와서 이 소론의 김진아 무리들이 다시 2차 사화를 일으키게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인산서원이 회철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향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향전이 뭐냐면 고을간에 일어난 유림들의 마찰, 그거를 향전이라고 합니다. 그 향전이 경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경주에 봉암영당 회철 사건이 일어났죠. 1722년 계림사화로 10집안이 유배를 가요. 그리고 안동에 청원 김상은 선생 배양 문제로 인해서 또 사건이 일어나고 1744년 영덕의 신안서원, 88년에 영양 운곡서원, 그리고 가까운 1848년 울산의 남곡서원, 여기도 대대적으로 크게 사건이 일어나서 회철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자비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사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시류에 따라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암의 숙모 사업이 1689년이 끝나고 바로 몇 대 지나서 우암 숙모화 사업이 일어나면서 서원 건립이 본격화되기 되기 시작하면서 경주는 1719년 결국에는 1725년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바로 요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이제 인산서원 회철에 가담했던 집안 중에 10집안을 간추려가지고 벌을 줘요. 예, 손씨, 이씨, 유씨, 김씨. 이분들 거의 다 만났어요. 김예갑 어른은 동네가 어디냐면요. 어디죠? 동네는 안 나오네. 경주, 부현으로 있었고, 이대관 어른이에요. 이대관 어른이 동네가 신리예요. 신리가 어딘지 아세요? 예, 새마을이에요. 혹시 여기 계세요? 이대관 어르신. 제가 정말 죄송하더라고. 이거 자료조사하는데 유백 않는 집안 찾아가가지고 자료 내놔 하면 주겠습니까? 근데 주시더라고요. 그때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두고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만났어요. 최남봉 이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권지, 그 다음에 이립중, 그 다음에 조선도, 그 다음에 이광희. 이분은 울산 사람이에요. 이광희 하면 어느 집안이? 학성 이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집안이 다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유배를 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큰 옥고를 치르고 화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산실기 글을 남겨요. 그 당시 기록들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했니? 이거는 시대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고, 아까 화를 당한 10집안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십각의 안이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평가를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러한 경주의 노론과 남인이 대립하는 사건이 인산서원을 중심으로 금오산 산자락에서 일어났다라는 사건. 그게 1725년 을사년 바로 계림사고가 있었다는 걸 아시고, 지금 또 이거는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집안들이 계중하고 있어요. 예, 300년밖에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자는 진실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답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시류가 이러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또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남 남인, 그리고 노론. 여러분, 이래 공부를 하실 때 Why라는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왜 하필이면 경주일까? 왜 저 사람일까? 왜 이 장소일까? 그러면 자그마한 실마리라도 이렇게 잡히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래 시간을 요래 채우도록 하고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여러분 남산 수정 기억하시고, 그리고 인산서원, 그리고 금오산을 다녀온 의원채수 선생의 기록, 유금오산록, 그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